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일단 6분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참 일진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들어온 속보는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1심은 내년 1월 26일, 내년 1월 26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최후 진술 중인데요. 최순실 얘기가 다 총정리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1천억대 벌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돈 없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85억인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밝히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주장도 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주인도 아니고 쓰지도 못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검소한 분이다. 뇌물은 검찰에 덧씌우기에 불과하다. 딸 정유라의 꿈이 없어지고 가족은 흩어졌다. 정경 유착 검찰 발상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최후 진술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나와 공모할 위치가 아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최후 진술 끝나고 들어오는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 외교,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 예상을 패널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홀대론 속에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중국은 사드 봉합 3불, 북핵 해법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과거를 날려버리고 맑은 향기로 채우자.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에 한국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현지식으로 드신 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호원들의 수행 취재진 집단 폭행 사건이 오늘 이게 벌어져서 지금 15명 중국 경호원들이 문 대통령 방중 수행단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입니다. 사진기자를 둘러싸고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부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좀 가볍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외교부는 일단 대단히 유감이다. 철저한 조사와 대응 조치 강력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라는 중국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웨이니 독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제가 오늘 낭송할 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 오셨네요. 안녕.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악기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다 즐긴다는 악기라서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아시는가요? 유명 배우. 我这个他是有印象。 아니요, 제가 악기가 어떤 건지 서울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창피함 당하려고. 아니, 노 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중국식 만두를 주문해 드릴게요. 안에 국물이 있는 그런 중국식 만두와 새우, 네네, 샤오롱바오하고 새우하고 돼지고기로 이렇게 만든 중국식 만둣국 이렇게 4가지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예. 먼저 먹겠습니다. 여기에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올 거야. 올 겁니다. 금방 예. 튀겨져서. 여기에다 간장 조금만 해서 드실래요? 그냥 드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찢어서 이렇게 우유에 적셔서 드시면 되죠. 근데 빨간색? 네, 일단 고영수 교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은 혼밥을 잡수신 것 같아요. 예. 그러자면은 저녁에는 중국이 난징 예. 사건 80주년 때문에 지도부들이 전부 다들 거기 가서. 남경에 가 있었고 그래서 부부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침에 지금 방금 TV에서 보신 대로 중국 보통 서민들이 가서 먹는 그런 식당에 들려서 중국 사람들을 그러한 문화 네.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과연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네. 이번 뭐 핵심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 예. 둘째는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사드는 봉합이 됐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네.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라든가 시진핑, 리커창, 왕이 등이 하는 얘기들은 좀 이미 터진 것 봉합된 같아요. 실밥이. 봉합이 네. 실밥이 터져가지고 다 지금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봉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상회담에서 터진 실밥이라도 봉합하는 것이 예. 가장 최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 사드 때문에 그동안 통상 이런 네.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빙 모드로 가는 것 그러나 같고. 이 네.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서서히 네. 뭐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해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별 진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 가장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로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예. 그걸 주도해야 할 지금 미국이 예.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어제도 벌써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은 국무장관은 이렇게 조건 없는 대화하자는데 예. 백악관에서는 그런 뭔 소리야 네. 하고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과연 그동안 예. 시진핑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만큼 압박을 다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진전된 결론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종합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조금씩만 보태주시면 우리 어서 오십시오. 강기정 저는 네, 예.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이 오늘 대통령께서 썼던 동주공제라는 글을 써봤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쭉 강을 건넌다. 예. 결국은 관계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실밥이 터졌다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미국의 이 틸러슨의 그 조건 없는 대화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해빙을 가져와야 되고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경에 가서 감성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또 수행 기자단 폭행이라는 이제 복병이 출발하면서 역시 한중 관계는 쉬운 게 너무너무 어렵다. 갈등의 가시밭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 이 사드 뒤끝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조율하지 않고 서둘러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말 아쉬워서 중국에 구걸하듯이 간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수행 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정말 민망한 일이 벌어져서 오늘 이제 국빈 만찬을 한단 말이죠. 예. 오늘 저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예. 아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박지가 않더라고요. 과거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그림은 아직 안 들어와.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근데 정상회담 중인데. 오늘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외교
안보, 국방, 또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율하고 지금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만나고 있는 그죠? 네. 역시 뭐 이렇게 밝진 않군요. 근데 아니 저기 자리가 그렇게 밝게 웃을 자리는 아니죠. 저거는 조금 공식 행사라 지금. 네, 지금 만찬에서 뭐 웃으시겠죠. 그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쉽진 않은 길이다.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이게 한중 간의 관계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만을 생각하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수차례 걸쳐서 사드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드가 배치고 나서 중국이 그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예. 서로 간에 서로의 말로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거 자체가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같은 것은 서로 좀 합의하고 예. 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지나치게 무리해서 합의를 하려고 안 된다. 이게 이제 외교는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천천히 가자. 그렇죠. 중국과 예를 관계를 진전시켜 놓으면 예. 미국과 일본이 또 서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예.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실 말씀은 하시고 예. 서로의 차이를 일종의 확인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통상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될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 시진핑은 이번에 본인이 다시 서기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비즈니스를 해야죠. 예, 네.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펼 거라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유연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기환 위원으로 갑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까지 좀 상하는 장면인. 이거 시작하면서 오늘 일진이 좀 안 좋다니까요, 지금.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만 놓고 보면 대등하게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사실 국력이라는 문제로 보면 또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대한민국의 절박성의 문제를 또 놓고 보면 예. 중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를 냈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로 접근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과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네. 우리 자신의 문제로 좀 되돌이켜 놓으면서 네.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광덕 전 부장님.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과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예. 아주 좋은 관계로 가느냐 예.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긴장이 또 계속 되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궁금증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결국엔 협력 속에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예,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은 네. 특히 뭐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문제 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G2인 두 나라의 갈등, 어떤 경쟁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지내느냐. 예. 좀 멀리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국과 더 가까이 지내느냐. 아니면 새로 부상하는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지내느냐. 이거를 중국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딱 중국과 미국하고 다시 동맹 관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중국이 계속 이거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의 잘 풀어가는데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수출로 보면 세계 6위 국가고 무시 못해요. 예, 경제로 봐도 세계에서 한 무시하는 10위권에 가까운 나라인데 하여튼 서로 이웃으로서 서로 중시하고 예. 서로 위하고 이러는 관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속상하신 이 사건인데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수행 기자, 청와대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인데요. 두 분이 다치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좀 잠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and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말을 아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지금 계속 더 파악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취재하는 사진 기자가 이렇게 폭행을 두 사람 당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좀 쾌유를 빌고요. 네, 저도 이제 외국의 정상회담 때 취재를 다녀본 기자로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은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 경호원들이 막 그 일종의 경호를 위해서 손으로 밀치거나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예 그냥 내놓고 폭행을 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아니, 경호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해요? 이거 APC도 모르는 경호원들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요. 진상조사 철저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한 경호원들이 과연 중국 측의 어떤 사설 보안 업체냐 아니면 진짜 중국 경호 당국이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움직이면은 거기에 경호 책임은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맡게 돼 있다 이거죠. 책임은 비록 실제 경호하는 사람들은 최후 책임은 경찰일 수도 있고 그런 민간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당국의 책임을 저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리하시죠.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진핑 주석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양국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교안 의원 생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또 이 사건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일단 저지른 일이고 중국 정부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커질지 아니면 중국의 사과를 통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될지 그것은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기자분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님. 국민적인 감정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마 사드 뒷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일정하면서 이제 공항에 차관보가 영접을 했다거나 또 총리 오천이 취소됐다거나 또 이번 같은 이제 수행 기자단의 폭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이 좀 우스운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을 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기자단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그리고 일정 조율부터 시작한 잘못한 외교 라인의 문제고 외교 참사고 굴욕 외교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수행 기자단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공식적인 경호원이 아닌 사설 경호원에 의한 우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사설 좋겠다. 경호 업체 계약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사설 경호이든 공식 경호이든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경호원 폭행하는 사람 무식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통령을 수행해서 여러 차례 수행치도 했지만 저런 일이 아마 우리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재 경쟁을 하다 보면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옆에 있는 그 탁자가 넘어지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는 수준이지 저렇게 무슨 집단 폭행을 가한 거 아닙니까? 뭐 그 특별한 위해를 가한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툭툭 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사람을. 그냥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뭐 크게 취재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아닌데 네, 그렇긴 합니다. 일부러 지금 팬 거예요. 아 일부러.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중국 정부가 예, 정확하니 진상을 조사해서 엄중히 예. 정말 우리 다뤄야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네. 언론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가는 게 아니고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수행 기자들을 저렇게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강기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요. 예. 전례 없는 사건이고. 그런데 경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 경호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 원칙이 현장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현장의 협의가 좀 부족함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발생한 어떤 사건 아니냐. 잘못된 사건입니다. 네. 예. 김여성 부원장 안 하셨죠?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외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와라. 예.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인과관계가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야당도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한중 관계의 의중함을 봤을 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앞선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문 정권에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의 체질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태, 함진규 후보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호한 제1야당의 야성을 발휘해서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상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앞으로 만약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러면 저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정권에 대해서는 맞설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패싱하면서 손쉬운 국민의당과 늘 뒷거래를 통해서 국정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거시한 모래벌판 그리고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덜개처럼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죠. 한국 정계에. 그래서 오늘 직접 모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예.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인사 말씀 먼저 하셔야죠. 아무래도 시청자들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저도 80년대 초 중동 건설 현장에서 가족들의 생계와 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동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금수저 웰빙 정당, 기득권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오명이 있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서민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 계층을 위한 그런 대중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만 흑수저 아니에요? 다른 분 다 금수저고? 아닙니다. 이번 같이 아니에요? 저랑 파트너가 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저희 자유한국 함진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재산신고 꼴찌를 할 정도로 예. 없는 분들끼리 아니, 열심히. 아니 근데 뭐 저 사진 저게 중동 건설 현장에서 본인이에요? 예, 제임스 그렇습니다. 딘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제임스 딘 같아요. 뭐 그나마 아니 뭐 이유 없는 투쟁을 하실 건 아니니까. 사실상 이 사진이 투쟁,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야, 중동 덤프트럭 고생하셨네요. 운전할 때입니다. 그래요? 아까 그 오토바이 탈 때는 그나마 건축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니까 그건 관리직이니까. 좀 관리직이고 그나마 낫고. 제가 이 돈벌이가 좀 덜 돼가지고 중기부에 가서 중기부 가면은 돈벌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덤프트럭 힘들긴 하지만. 운전을 힘들지만은 저 덤프트럭 운전을 야.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일단 들깨처럼 싸운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 우리 하다가 예. 들깨처럼 싸우는 걸 보셨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씀. 제가 많이 봤죠. 그래요, 진짜로? 80년대 그때도 제가 미국만 그랜드 캐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우디 그 모래 사막에도 이렇게 보면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그냥 반대면 이 들깨들 그 소리. 예. 특히 들깨들 소리가 엄청 대단한 절규입니다. 절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은 최순실 분노를 저희들에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을 거 있으면 더 맞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밤이 좀 무서워지긴 하네요. 뭐 그렇죠. 자, 차라리 뭐 질문들 하시죠, 뭐. 네, 제가 누가 뭐- 먼저 하시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십니다.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축하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느 언론 방송에 나가서 누가 될 것 같냐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이 무조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 필연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예견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사실은 야당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여당도 함께 그리고 국회가 잘 돼가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질문 준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광주의 5월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방위에서 소위 통과했던 5.18 특별법 소위까지 통과했는데 공청회 열자 그래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저도 12년 국회에 보면 소위를 통과했다는 건 공청회를 생략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언제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네. 예. 우리 참 여기서 강기정 의원님 뵈니까 좋습니다. 네. 지금 5.18 특별법을 법안 소위에서 약식으로 소위 공청회를 했으면은 저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법안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만 하고 약식으로도 소위에서 하는 공청회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 상임위 전체에서 어제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저 법안이 잡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 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라는 것이 하나의 법안이 성안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도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죠.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니까 우리 강기정 협조하시겠답니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여튼 우리 국방위원회 어제 그 결정을 사실상 아직 제가 그저께 됐기 때문에 상임위 지금 실정도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하실래요? 저는 빈손 해군 안할 보관 있나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뭐 지금 한국당이 가장 급한 일은 성찰하고 혁신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야당으로서의 야당의 그 본질 그걸 회복하겠다. 그래서 싸우는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 저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이 있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방법도 좋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동안 과거 이정현 대표 시절부터 그 후에 정우택 대표 국회를 국민들 얘기로 보면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장외투쟁에 나간 지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성과를 거둔 바 없이 빈손해곤했어요. 이번에 예산투쟁도 사실 뭐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별다른 성과도 없이 다 내주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거 좀 역시 교수님 다우십니다. 되게 존경하는 이러고 시작하는 질문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패싱 당하는 그 엄청난 참사가 발생이 됐죠. 이거는 제1야당과 예산안 협상에 이 대단원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되려 국민의당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손을 잡아버리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패싱 당하면서 저 볼상사나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7개월 지나고 8개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아직까지 체질전환 야당으로서 체질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당은 대여 투쟁력을 기본에 깔지 않고 협상에 임하면은 존재 이유가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돼 버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력은 모든 협상의 기본으로 깔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성 부원장으로 갈까요? 예. 민주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 의원님처럼 저도 뭐 방송에 나가서 저는 1차에 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여당의 환영을 받으시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어떤 이 친박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야가 공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김성태 의원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세 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근데 두 가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그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특위위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정치보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은 박근혜는 정치보복이냐 최순실은 정치보복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대표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PK와 TK 그 광역을 이렇게 수성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새로 되신 분한테 이제 너무 축하합니다. 그만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참 하여튼 딱 뭐 이런 질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민주당 딱 인사처럼 질문하잖아요. 세상에 안 써도 알아요? 세상에 뭐 당선된 지 이틀 된 사람한테 그냥 언제 그만둘 저 거냐? 말은 그냥 내년 6월 달에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 압승할 건데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물러날 거고 당신도 동반 퇴진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고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은 어떤가 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홍준표 당대표가 기존 이제 6개는 그냥 아주 미니멈입니다. 막 이것도 수성을 하지 못하면은 당대표직 던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죠. 결연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한국당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정책 포퓰리즘 그리고 이 지나친 이 좀 자편향적인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상과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잘 알려내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저희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문 닫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되면서도 아직까지 이걸 겸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갖다 역대 정권이 심지어 DJ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특활비는 손을 대지를 않았는데 이걸 손을 대면서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국정원에 쉽게 말하면 국가안보 기능을 이제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간첩 때려잡는 국가정보는 안 하겠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갈비 가지고 전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든 MB 정권이든 관련된 사람 쉽게 말하면은 손을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정 정권의 특갈비만 가지고 사람 잡는 방식은 이거는 좀 정의롭지 않다. 균형적이지도 않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적폐청산 국정은 바로 잡혀야죠. 국정은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특정 정권의 사람들 잡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특검으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관련해서 최순실은 청문위원장 하시면서 참 그때 수고가 많으셨잖아요. 저희 프로에도 나와주셨었고. 그 이제 오늘 25년 구형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최순실 채자도 들기 싫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보수가 그냥 괴멸될 위기에 지금 왔고 그 최순실 분노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부 갈등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을 뿐더러 솔직히 이런 정권까지 내주고 이 엄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야당인데도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게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법원에서 저는 단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 안 보냅니다. 저건 정치보복 아닌 거죠. 정치보복은 아닌 거죠. 제가 최순실 보고 언제 정치보복 한다고 얘기한 적. 그래서 아무튼 해결되셨어요? 아니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세 분 박종희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1차 표결에서 원내대표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만일 이번에도 원내대표 경선이 1차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또 이합집산 이전 투구로서 2차 투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로 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과 어떤 저 자신의 어떤 그런 호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당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저 자신이 간절하게 1차에 통과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대표께 그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걸 좀 묻고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께서도 그렇게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출연을 해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좋지 않은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조금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정권에 심하게 얘기하면 홍보하는 역할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언론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업적들을 이루셨는데 언론과의 지금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실지? 저희들 언론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유한국당은 언론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자조 섞인 저희들이 한탄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언론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 것인가? 그 길은 홍준표 당대표는 앞으로 당을 핵심 변화시키는 길이고 또 원내대표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유한국당은 가진 자 기득권들을 대변하는 그런 과거의 오명과 인식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서민 노동자 약자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러면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언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한테는 저희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만나고 또 방송에 출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된 자리에서. 깨지고 맞을 거는 맞아야죠. 뒤끝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히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뒤끝 없는 제가 뒤끝 없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세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제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떻든 노동운동에도 참여하셨고 과거에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축하드리고요. 근데 하나 저도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단기간에 다른 당에 갔다가 다시 온 거를 이제 왕복 달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일부 기자들이.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온 지 1년밖에도 안 됐는데 그런 분이 한 당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원내 대책을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자중의 시간을 갖고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당 책임 전체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해 줄 수 있다. 아주 냉철한 질문이신데 저는 사실상 철새라고까지 비판도 받은 사람이죠. 1년도 아닙니다. 바른정당에서 제가 무슨 대장철새라고 그랬던데 하태경 의원이? 복귀한 지 불과 이제 5월 달에 했으니까요. 그건 7개월 만에 이제 된 건데 사실상 바른정당을 제가 지난번 MBN에서도 제가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만 바른정당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보수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집이 필요했고, 그런데 그게 어그러지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또 그렇네요. 사실상 그때. 보수 분열의 그 책임을 그대로 안고 뭐 국민들과 시간이 많이 또 가서, 요거도 묻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수가 단합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왕복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잘 성공하십시오. 어쨌든. 저기 전기현 의원 끝으로 질문 하나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 대표적인 것만 하나 하시죠. 평소에 이제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화끈하게 정치하시겠다고 하니 저도 화끈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리더십 문제인데요.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안 하겠다고 발언했던 거 최근에 들으셨죠? 혹시 당론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홍 대표가 그 발언을 대구에 가서 하면서 대구에는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많은데 뭐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온 언론이 나서서 홍 대표의 진위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뭐 듣고 계실 텐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개헌 안 할 수도 있다.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부분은 우리 홍준표 당대표는 거의 한마디로 동물적 감각과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솔직한 저 표현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이 논의가 되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 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헌 특위가 지금 현재 1년 넘게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전혀 정치권에서는 이 개헌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헌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한다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질 공선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개헌에 관한 입장은 앞으로 우리 의원총회라든지 원내대표인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홍준표 당대표의 또 일방적인 판단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이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신 거죠, 개헌. 개헌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야기죠. 일정이 너무나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의 박수받는 정치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 자유한국당에 애정어린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인이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결국 구조가 K스포츠 재단의 수익 구조는 결국은 국가 예산 받아다가 WK에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봤는데 이게 계획 단계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거를 계획 단계에 있는 거를 그 공모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고 블루케이가 어떤 이득을 보고 했다는 걸 저로한테 모르고 가는 건 이건 타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돈을 먹었다든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 걔네들이 만든 계획 자체만 갖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고칠 안 될 수도 수도 있는데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제가 다 하겠다 그러고 또 그거를 또 저한테 또 그거를 다시 재차 물어보시는 건 저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먹으려고 생각한 적조차 없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최순실이라고 보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역 25년, 벌금 1,185억 구형, 비선실세 탐욕 악행위 사건의 실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짚어주시고 최순실이는 검찰을 노려보더니 도저히 그거 못 있겠던가 봐요. 대기실로 자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이다, 괴성을 질렀다 이런 기사들을 좀 쓰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이 있었다. 징역 25년, 벌금은 1,185억, 그리고 추징금이 77억 9천만 원이었던가요? 예, 그렇게 좀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 정경유착 비선실세 탐욕 악행이 최순실 사건의 실체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특검을 비난하는 후안무치. 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유발한 인물이다.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엄벌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을 원하는 국민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건 옥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그리고 최순실은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당에서 죄를 지켜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빨리 쓰시네요. 박정희 전 의원님, 좀 짧게 가시죠 이제.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억울하다 또 억울하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지난번에 법정 출두하면서 억울합니다고 작심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뒷얘기는 쇼맨십이다. 그래놓고 또 변호인들한테는 내가 괜히 그랬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화성인 4차원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이게 특검이 만든 검찰이 만든 기획된 수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덫시옥이다. 그 형태를 알아서 자기가 노출된 거 외에는 죄가 없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강기정 전 의원님은 네, 저는 이제 최순실 최후 진술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으로서 최악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국가가 최악이었죠. 그리고 정유라 딸의 꿈이 없어져 이랬는데 정말 국민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고 반성할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이런 짓 안 했죠.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방금 얘기대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61세 아닙니까? 61세기 때문에 25년이면 이제 86세예요. 86세에 나와요. 인간으로서는, 25년 인생으로서는 살면. 이제 종을 쳤다. 네, 이런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살기 싫대잖아요. 그 속에는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어떤 끝까지 협박이에요. 약간의 협박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뭐.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최순실 사건은 실체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국정농단 드라마의 주역은 최순실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연이다. 조연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 드러나서 아니고. 주연한 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농단이 되는 이런 참 엄청. 김현성 부원장. 아무튼 식사를 하고 계시든 지금 좀 또 답답하실 거예요. 다시 또 최순실이냐 얘기하실 텐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이 정말 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장 농단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헌법의 덕을 가장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촛불 때도 어떻게든 그냥 폭력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다 해서 탄핵을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그래서 비폭력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참 국민이 위대하다. 국민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땅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끝이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또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전기현 의원님. 저는 징역 25년 구형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저지른 악질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 분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면 저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한 우리 사회나 법과 제도의 단죄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들리는 소식은 1월 26일 최순실 선고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도 아마 같이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또. 김광석 전 부장님. 최순실 씨는 오늘 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멘붕이죠. 멘붕. 맞아요. 중국 멘탈 거의 붕괴 뭐. 그 상황이고 예. 실제로 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에다가 또 추징금 77억 이렇게 해서 1200억이 넘는 거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왔을 거고 그 사이에 또 주판을 좀 튕겼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형이 이러면 실제로 선고할 때는 절반은 혹시 줄어드나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아마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에 징역 25년하고 1000억대의 벌금 중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아마 1천억대 벌금 같아요. 징역 25년에서 별도 언급이 지금 별로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 1천억대 벌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게 돈 이렇게 한 게 아마 더 본인한테도 충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요거 지금 이제 최순실은 25년을 구형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었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6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안종범의 범행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점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구형량에 대해서 차이가 뭔지 의미를 좀 잠깐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종범은 범행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시받고 움직인 사람이고 그리고 수천만 없었다면은 참 이 사람 참 본인으로서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들어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패널들을 쓰신 걸 잠깐 보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짧게 강기정 변호사는? 예, 이 두 사람의 구형량의 차이는 주범이냐 종범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광덕 전 부장도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주범, 종범. 주범이라기보다는 최순실은 공범. 네. 주범에 뭐 해당되는 주범으로서의 공범이죠. 뭐. 그러니까 소위 공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권력 서열 1, 2 누가 1위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안종범은 종범이다는 권력 서열 1일간의 공모에 의한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량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나올 수 있고. 궁금해요, 지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그런 뜻이고 안종범은 그야말로 그 보좌진으로서 대통령이 시킨 거에 따라서 한 거니까. 알았어요. 벌써 다 알아들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점으로 보면 최순실은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이었고 안종범 수석은 일개 참모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호가호의 주범이고 한 사람은 안종범 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25년과 6년의 차이죠. 지시를 복종한 자,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자. 지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순실은? 박 의원은 어떻게? 그래도 뭐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온 나라가 매달려서 1년 넘게 누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뭐 법적 정치적 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참 처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하는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은 못 봤네요. 네. 우병우도 죄송하다 김관진 소리는 안 한 것 국방장관 같은데 때 죄송한 사람이 없네요. 김관진 국방장관 한 사람만 댓글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김현성 됐습니까? 그럼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어서요. 최순실 25년 구형을 이제 보면서 자연스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구형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원서를 보낸 최순실의 속내, 오늘 구형 25년이 나왔다고 이걸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를 여쭤보면서 저는 구형 25년이라니까요. 13가지 범죄 사실은 공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저로 인해 고통,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보이콧 중이시죠. 지금 재판. 근데 이르면 1월에 심리가 마무리되고 아마 지금 얘기로 1월 26일 날 같이 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최순실 결심 공판 논고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가 7차례 언급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빤해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7시 12분입니다. 뭐 속보가 또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이 한중,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평화, 번영, 협력의 운명적 동반자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중, 최근 어려움은 역지사지의 기회,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 후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잘해보자. 이런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오간 얘기들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만찬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김광덕 전 부장부터 최순실 박근혜 속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25년 구형을 딱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형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좀 많이 좀 두려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지금 일반인들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이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딱 이렇게 최순실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 수학 공식이 있죠. 저렇게 되면 서로 비슷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에는 뭐 속담으로 안 하면 55, 100보 막상 막하인 거죠. 근데 이제 조민의 문건에는 1위가 최순실인데. 권력서 1위. 권력설로는 그냥 양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사면을 받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최순실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은 있다. 세월이 흘러서. 최순실도 사면 대상인가요? 그 탄원서는 그래서 보냈나요, 그러면? 친한 척 하려고? 탄원서. 일단 그렇습니다. 전기현 의원. 제가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일종의 변론서죠. 결심 변론서를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인정하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는 KD 코퍼레이션 기억나십니까? 현대자동차에 납품종 자기 그 정유라 딸 친구 친구하고 아버지. 해라 했던
그것이 죄라면 죄고 두 번째는 코어 스포츠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으로부터 코어 스포츠가 36억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범죄에 해당되면 달게 받겠지만 뇌물죄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25년 구형을 했고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결심 의견서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했느냐. 결국 대통령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오늘 25년 구형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미 정치검찰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의 무능을 아마 탓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회환으로 전철된 이 사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거다.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뭐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에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아주 커다란 그 상실감에서 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얘기를 계속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동 이익과 넓은 협력 비전을 강조했고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봤던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사드 얘기가 언급이 안 됐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강기정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그동안 한중 간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암묵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형량이 이제 관심인데요. 지금 25년에다가 괘씸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괘씸죄가 추가로 되면 이제 구형량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 넘어가 무기징역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언급 안 했다는 것은 터진 실밥을 다시 봉합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그동안 봉합을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겁나게 건드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봉합을 하자. 진짜 봉합이 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금 별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결과를 보고 최순실도 자업자득이고 이것도 내 업보다 어쨌든 최순실이가 25년 이게 징역 구형을 받은 거 보면은 10년이든 결과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무기까지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기한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최순실은 뭐 몇 년이든 무기든. 탄원서를 낸 것은 본인을 위한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 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 위해서 낸 거 같죠. 본인 위해서 낸 맞아요. 거예요. 뭐 살짝 미져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충신이고 또 진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니라 나는 국정 운영의 조력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재판부라든가 검찰 특히 재판부에 좀 자기의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탄원서지 뭐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녹취록 공개된 것 보셨죠? 이거 뭐 말씀 농단이 이건 뭐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왜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렇게? 저 김현성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제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제 재판 거부도 하고 변호 거부를 했는지 좀 자괴감이 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순실은 오히려 국민 정서상보다는 좀 낮게 받은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사실 오늘 아침 신문만 보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법조계에서도 있었다. 25년형이 나온 건 국민 정서상 보면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이어서 아마 변호인과 조금 이제 재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조금 많이 어떻게 되겠네 뭐 살아있을 때 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세면은 86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벌써 7시 19분 우병우 얘기합니다. 우병우에게 위기란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우병우는
이제 정말 말수가 줄어들고 레이저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한다 지금. 코너링이 좋았던 우병우, 검찰의 세 번째 도전, 영장 청구냐 아니면 또 이번에도 기각되느냐. 각각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또 길지 않게 말씀 부탁드리면서 검찰의 3세번 불패 우병우 3라운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사찰 의혹이요? 그 민정수석 통상 업무예요. 진기록 보유자 5번 검찰 소환, 2번 영장 기각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세월호 수사 방해 위증, 이석수 전 특감 감찰 방해, 최순실 봐준 직무 유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 남용, 수두룩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인데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 일반적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 한 분이 똑같이 하게 됐네요. 이런 상황이죠. 들어보시죠. 세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검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세 번째 심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지금 아직 소식이 없네요. 오늘 밤 돼야 결론이 날 모양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정기환 의원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검찰도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렇죠. 구속이 된다면 죄는 죄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 과거에 동화 같은 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죄값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역시 증거가 부족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이 무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냉정하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현성 부원장으로 갑니다. 참 이 우병우 사건 볼 때마다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게 돼요. 그 당시 재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시간 너무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미 다 놓치고 나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저 베테랑 수사관 아닙니까? 그 검사 아닙니까? 그분을 우병우 주변 정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초등사가 중요하고 이게 말씀대로 기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어떤 검찰의 새로운 어떤 증거나 검찰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강기정 전 의원님. 네, 이번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이번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2번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우병우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 지금 되어 왔다. 정말 오늘은 그 우병우 사단을 정말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이 살아날 건지 정의가 살아날 건지 기로에 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힘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병우 씨가 구속이 되느냐 기각되느냐는 적폐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난관에 봉착해서 사실상 MB 수사, MB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김 빠지는 거 완전히 김이 너무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 정말 관심이 가는데 저는 2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삼시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네, 이 서초동의 오뚜기를 만들 것인지 이 검찰이 이번에 최후의 승자가 돼서 웃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이 또 된다면 또 영장을 다른 죄목으로 만들어서 영장을 또 신청하는지 영장 청구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보면은 뭐 지금까지 있던 거를 이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구속에만 매달리고 또 수사진을 보강하고 이런 검찰의 행태가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김학도 본장 짧게.
일단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가 오늘 또 세 번째 심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기각한 것 따르면 일관되게 계속 기각해 하는 그런 고민과 아니면 지난번에 기각했는데 이번까지 또 기각하면 나를 또 뭐라고 공격할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판사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우연 지금 저 뇌물의혹 대포폰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계속 썼대는데요. 또 이번에도 그 이유를 여쭤보면서 이우연 앞에서는 대포폰 금지해야 돼요. 외치고 뒤로는 대포폰을 애용한 거 아닌가? 2013년에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그래놓고 대포폰 이용해서 뭐 건설업자, 부천시의 부의장한테 뭐 빌려준 걸로 해 차용증 쓰자고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진짜로 다음 주에 나갈 거라니까 하고 있는데 안 나오기만 해봐. 12월 20일 3차 소환했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또 날아오면 어쩌지?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정부, 또 보이시핑, 또 불법 도박, 또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그 대포폰 확인이 6개월이 돼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그 법안이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지금 사회가 경제도 어렵지만 온통 언론을 접해보면 뉴스를 보면 이 국민들 되게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의원 생활 해보시니까 강기정 전 의원님 어렵죠? 네, 이 대포폰 쓴 이유가 사실은 이 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없는 나라를 만들면 대포폰은 특별법 법안 안 만들어도요. 도청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런 경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이 이번에 아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도 왔습니다만 정말 한국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이러한 문제, 물론 뭐 이호연 의원의 그런 사실 자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됐을 때 과감하게 당에서 징계 조치도 오고 중앙 조치도 이래야만이 한국당이 신뢰를 받는 진짜, 거예요. 그 맞아요. 자꾸 감싸고 앉아 시작이에요. 있어요. 네. 감싸고 앉아 있으니 한국당 신뢰가 되겠습니까? 네. 자, 김광덕 부장. 이우연 의원은 일단 본인의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포폰도 그렇고요. 과거에 박지원 의원한테 검찰 출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두 번이나 거부하고 나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다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는데요. 다른 분 얘기할 분 안 계세요? 뭐 정기현 의원 얘기해 주시죠. 이런 분 국회에 저는 뭐 한두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사고 체계에는 국민은 법 아래에 있고 국회의원은 법 위에서 논다. 이런 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은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아마 상당히 유의미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공동 이익과 넓은 협력 비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뭐 환한 웃음을 보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진을 좀 잘 좋게 마무리하시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만들어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